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복성 끼어들기나 급정거, 그리고 욕설의 위협까지 그 방법이 참 다양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사건, 사고에 대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변환봉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보복 운전자가 이렇게 무더기로 검거되는 네. 것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그 경찰서에 자동차 범죄 전담 그 팀이 있어요. 네. 자동차 범죄 전담 수사팀이 있는데 그 로드레이지라고 이제 도로 위의 분노, 도로 위의 무법자 뭐 이런 형태의 그 범죄가 하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자동차 그 사이트에 그 올라와 있는 그런 그 보배드림이라는 그 사이트 네네. 있죠. 뭐 뺑소니 사건에서도 상당히 활약을 했던 네. 이제 이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회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블랙박스가 찍힌 상태, 어떤 입법성이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추적을 해서 결국은 30여 건 중에 17명을 이제 입건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심각했죠. 이 뭐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 운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데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진로를 방해를 하거나. 네네. 또 같은 속도로 가면서 옆으로 밀어붙이거나 가장 무서운 건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가장 겁내하는 운전이 바로 뒤에서 밀어붙이기. 네. 네. 그다음에 갑자기 진행을 하다가 그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해가지고 예, 예. 그다음에 내려서 위협하거나 폭행하거나 뭐 그렇죠. 육두문자 써서 욕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단속이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서 일반적인 그런 수준이 이 정도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검거된 그 운전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평범한 회사원들이었다고 해요. 평소에는 좀 온순하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난폭해지는 분들을 주변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도 차량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차량 내라는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분노를 쉽게 표출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라는 것이 자신이 운전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네. 자신의 화를 그대로 자동차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사회라든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라고 한다면 자신이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보는 눈이 많고 또한 어떤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중하게 되지만 일단 차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화가 나게 되면은 뭐 주의 볼 것도 없으니까 화를 표출할 수가 있고 자동차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언제든 끼어들기라든가 급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아마 그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온 이 장면이 이제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위협 운전을 당하는 차 입장에선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는데요. 이러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위협 운전을 할 때는 차라리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박아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협하는 로드레이지 운전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은 전혀 네.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발당하는 차가 아무 잘못도 없는 차가 결국은 상대 차량을 추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고를 내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면 그 차는 그대로 도주를 해버리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 분석을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비상등을 켜고 그 위협하는 운전자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서서히 해서 서버리는 게 네. 가장 안전한 운전 그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뒷차는 혹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자기가 위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이제 현장을 이탈을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사실 방금 좀 격하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 피해를 당할 때 정말 당황되거든요. 하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른쪽으로 서서히 이동해서 정차를 일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조심해서 정차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꼭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동차가 2천만 시대에다가 블랙박스가 1,000만 그런 시대거든요. 네네.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장착이 안 돼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도 아마도 도로 어딘가에서 이렇게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본보기로 검거된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많아져서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었는데 네.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 휴대 협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초범인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대부분 벌금형 정도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예외적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로 이렇게 위협을 해서 그런 영상이 찍혔고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검거가 된 경우와 앞서서 우리가 예전에 뭐 삼단봉 사건이나 네. 이런 도구들로 위협을 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처벌 수위가 좀 많이 다른가요? 그래도 일단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형량을 모두 다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라든가 삼단봉을 이용한 협박 모두 어느 정도 이 협박에 있어서는 초범일 경우에는 그래도 실형가 이야기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가 선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로드레이지가 결코 삼단봉보다 뭐 양형이 가볍다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재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로드레이지 같은 경우에도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위협적인 운전을 했는지 한 번에 그쳤는지 아니면 길게 했는지 네. 그런 사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또 안타까운 사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네. 이제 또 전복되면서 10여 명이 다쳤는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지금 그 3월 29일 고향에서 일어나는 네. 통학버스 어린이 사건이죠. 이게 3일 오전 9시 40분경에 어린이 12명을 태우고 인솔교사 1명이 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원을 가는 중에 이게 사실은 이 차가 이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거죠. 네. 이제 가다가 정차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풀려서 경사로로 미끄러지면서 미끄러져. 결국 3m 아래로 추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다행인 건 12명 아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네. 맨 것이죠. 그다음에 인솔교사 1명도 안전띠를 맸고 다만 50대 후반인 운전자 58세된 이 김모 씨라는 분이 지금 척추골절이 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안전띠를 혹시 안 매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세리민법이 정말 청주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소연하고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세리민법에 관련된 그런 꼭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수를 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정비가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많은 세리민법에 관련된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풀려서 경사로로 미끄러져 이런 또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는 부분이 한 번은 더 환기를 시키는 이런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통학버스에 뭐 어린이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스쿨존이라는 게 있으면 보통 뭐 30km 미만이라는 이런 규정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밀이법에 관련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준수 사항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네. 안전띠를 메고 인솔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분이라도 반드시 내려서 안전하게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떠났을 때 이제 운전석에 올라서 운행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용인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6세된 여아가 네. 오른쪽으로 그 급경사 도는데 아이가 튕겨져 나갈 정도의 그런 그 부실한 운행을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운전자나 인솔 교사가 없이 그래도 항상 매너리즘에 빠진 나는 괜찮겠지 사고 안 나겠지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제발 좀 이제는 그런 생각을 비껴 나가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월부터 세리민법이 시행됐잖아요. 하지만 이 세리민법에 대한 허점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안전 의식이 변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보완이 좀 돼야 될까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고 이 뉴스 전에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사실 세리민법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인솔교사가 없는 경우도 단순한 과태료 정도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안전교육이라는 것도 2년 동안 3시간의 몸만 받으면 안전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주의 환기 차원에서는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년 동안 3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운전하시는 분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확 올라갈 수 있을 건 아닌 상황이 네. 되고 또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쁘니까 그거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아이들이 착용을 했는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고가 생겨서 법 자체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탁상 공론으로서 단순히
단순히 이러한 것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되다 보니까 이론과 현실이 너무 달라진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조금 더 그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의 현실을 살펴본 후에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단순히 앉아서 탁상 공론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에 적용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앞서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네. 소식인데요. 이 중학생들이 아버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사고 낸 중학생이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3월 19일 오후 인천에서 일어난 건데 네. 15세 된 중학생들이죠. 그러니까 A군과 B군이 있는데 A군의 아버지 차를 B군이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여학생 포함해서 5명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7명이 그 차에 타고서 무려 16시간을 이제 돌아다닌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경인고속도로 상에서 추돌 사고를 냈는데 이 차량 운전하는 차량이 무면허 이제 운전이죠, 중학생이. 근데 결국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다친 아이들 두고 이 2명의 아이들, 15세 된 아이들이 도망을 했죠. 도망을 하고 결국은 구조가 되긴 했지만 한 아이가 지금 그 축구 그 굉장히 지망하는 잘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아마 뇌사 상태 빠졌는데 네. 결국 이 2명의 아이들이 또 여자친구랑 아니면 찜질방을 다니면서 결국은 도피하다가 또 그 찜질방 손님을 현금 20만 원을 훔치기도 하는 이런 범죄를 해서 결국은 그 운전을 한 B군은 구속이 되고 A군은 불구속 입건이 된 사안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중학생들이 지금 무면허로 운전하고 수십 시간씩 운전하고 다니는 이 부분이 부모들로서 상당히 지금 가슴을 졸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언뜻 봐도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10대 중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어떤 처벌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또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몰래 키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거든요. 보호자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민사와 형사를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형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중학생의 잘못인 거지 부모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형사의 책임은 철저히 학생에만 귀속될 것이고 네. 민사적으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 15세 중학생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 그렇게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동 학생이 있어서 15세 중학생이 형사적인 처벌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자식을 대신해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대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자식이 형사적으로 조금이라도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그래도 15세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한 6개월에서 2년 이내 정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 좀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연고가 없이 돌아가셨는데 네. 오촌 조카가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뭐 부동산 예금을 빼내려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빼낸 걸 알아서 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이게 사실 지금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전국에 아직까지도 실향민에 관련된 전국의 인원이 한 5, 600만 된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한국 전쟁 때 올라마신 네, 네. 이 할머니가 88세 되셨는데 돌아가신 건 200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직계 어떤 좀비속 가족들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오촌 조카가 있는데 이 오촌 조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촌 친인척 사촌 이내에 상속을 받지만 오촌은 자기가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짜로 집을 처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집에 대해서 자기가 할머니가 담보 보증을 선 걸로 네. 이렇게 돼서 가짜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결국 그 집을 처분을 해서 4억 5천을 챙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할머니 재산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예금이 은행에 이제 저축이 된 그 돈을 또 모두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다시 저걸 하죠. 이 자기가 가족 관계라는 걸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짜로 만들어서 하는데 네.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변호인이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결국 변호인이 보니까 기존에 예치돼 있는 돈이 다 인출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구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경찰이 수사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가짜 서류를 만들고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기꾼들에게 의뢰를 해서 예금을 다 인출해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변호사는 그런 상태를 모르고 신고를 했는데 결국 경찰에 모두 다 적어돼서 이 전모가 밝혀져 가지고 결국 이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되면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죠. 네. 할머니처럼 가족도 없고 또
사망 시에 유언도 없었다면 이 재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5촌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지금 보면 5촌이지만 유일한 혈육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백 팀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민법상 상속 순위는 그 사촌까지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촌까지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특별 연고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 특별 연고자의 경우에는 할머니의 상속분 중 일부가 그 특별 연고자에게 그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특별 연고자조차 없고 그 상속 재산 모두 다 할머님이 평생 만들어둔 혼자만의 재산이라고 보게 되면 사촌까지 재산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특별 연고자도 아니고 상속 순위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탐을 내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사문서 위조에 공문서 위조까지 있고 그다음에 사기 금액 자체가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만약 피해 보전 그러니까 15억에 대해서 피해 보전이 전혀 안 된다면 2, 3년 정도의 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변환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